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경기대학교의 김기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여러분들 많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습니다만 블록체인하고 금융정책에 대해서 그 강의를 이번 3시간 동안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한 10분 동안 이영로 교수님한테 이 지난 2월 달에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이 강의를 개설한 목적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에 대한 그런 이런 방향이라든가 고치를 한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내가 경험한 1996년도에 내가 스탠퍼드 대학에 1년 동안 연구교수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 후에 다시 가 있었고 작년도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실리콘밸리가 창업에 의해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하고 금융정책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크게 나눠서 근주에 있으면 동부가 있고 보스턴이 있고 서부에 샌프란시스코, 여기가 이제 LA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이 중심지가 창업의 하나의 중심지가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창업의 중심지인데, 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광주 지역의 첨단 산업 단지로서 이제 1910년대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스트를 우리가 설립했지만은 스탠퍼드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됐는데, 원래 실리콘밸리 대학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1930년대에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왔더니 열병으로 죽어가지고 철도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이 농장을 이제 대학으로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한 대학인데, 1920년대 3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서부의 애딴 대학의 도시로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 대학에 가장 기여를 한 실리콘밸리에 가장 기여를 한 교수가 터먼이라고 하는 이 기초공학 부장인데, 이 기초공학 부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휴렛하고 패커드라고 하는 두 회사가 있는데, 원래가 휴렛하고 패커드라고 하는 이 대학원생을 불러다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원 보스턴이라든가 MIT 지역에 많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실리콘밸리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스탠퍼드 대학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다 일자리를 찾아서 보스턴 지역으로 다 이전해서 갔다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지역을 어떻게 지금 지역을 활성화 시켜볼까 해가지고 한 것이 패커드하고 휴렛이라고 하는 두 대학원 석사과정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는 이 반도체 기술로 이제 막 넘어가는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 길로 넘어가는 그 기술을 터먼이라고 하는 공학 교수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한번 창업을 해보라 해가지고 창업을 한 것이 휴렛하고 패커드입니다. 이 두 사람이 휴렛하고 패커드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제 하면서 차고서부터 이제 이것은 내가 작년도에 2월 달에 다시 스탠퍼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차고에 대한 창업 지역 센터인데, 세계적인 여하튼 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내가 96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을 교환 교수로 갔을 때 패커드가 그 당시 사망을 했다가 돌아가면서 스탠퍼드 대학 주변에 있는 모든 땅과 주식을 다 스탠퍼드 대학에 기증을 하면서 하나의 혁기적으로 하나의 벤처 혁신 창업 도시로 혁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스탠퍼드 지역을 또 다시 그 하나의 뭐 스티브 잡슨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시 그 스탠퍼드 지역의 실리콘밸리 지역을 하나의 그 세계적인 IT 지역으로 다시 그 육성 발전시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구글이라고 레리 페이지하고 세리 빈이라고 하는 그 두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학과에 그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컴퓨터학과에 같이 그 있으면서 같이 룸메트였으면서 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내가 96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레리하고 페이지는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학과의 대학원생이었다.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탠퍼드 대학 그 중심지 주변 지역이 팔로알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많은 벤처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이 구글이 하나의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육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내가 작년도에 구글을 방문했을 때에 매일같이 그 자기네들 개발을 하면서 그 일지를 도표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진 찍은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이 구글이 이 둘이 다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하나의 거대 IT 강국 기업으로 그 육성해서 발전한 것이죠. 이거는 이 매일같이 그 개발하는 그 진도표 나온 거를 스티커로 붙여놔가지고 이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10분 동안 이와 같은 스탠퍼드 지역에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첨단 산업에 있는 그 같은 스탠퍼드 지역에 그 같은 문화가 그 형성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IT 시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내가 경기대학에 있어서 경기도의 판교에 그 정부가 IT 산업 단지를 육성한다고 정부가 대부분 위에서 하나의 그 톱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첨단 산업 단지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과학기술원에 여기 첨단 산업 단지를 정부의 주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 스탠퍼드 지역이 주변은 스탠퍼드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적 거기에 중심되고 있는 하나의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육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과 이 특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컴퓨터 하나 가지고 차고에서부터 세계적인 기업이 2010년도, 2005, 23년도에 세계적인 구글이 한 2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 하면은 창업에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컴퓨터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나의 그 창업에 여러분들의 열리라든가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탠퍼드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지역은 난 자발적인 어떠한 그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육성해. 내가 지난 작년도에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마운틴뷰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빈 땅이 많은 스페니시들이 많이 동네에 있습니다. 지금 구글 타운이 형성이 돼서 세계적인 IT 산업 단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블록체인과 금융정책. 이건 주로 이제 그 경제학 분야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이것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화폐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화폐가 어떤 전통 시장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창출되느냐 하는 그 금융의 기본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설명하고 거기서 어떻게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역할 내지는 어떻게 기능을 하고 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금융정책 당국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보고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지금 다루고 있는 전자화폐의 이것이 CBCD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화폐에 대한 먼저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그 역할이라든가 여기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금융 역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금융 정책은 암호화폐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여러분들한테 3시간 동안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 경제학에서 이제 지금 한 30년 동안 내가 경제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경제학을 강의하고 내가 국제 경제, 국제 금융을 주로 30년 동안 강의를 해가지고 지난 2, 3년 전부터 이 핀테크, 블록체인에 그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많은 내가 연구를 지금 해서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전통 경제학하고 블록체인 경제하고의 그 근본적인 하나의 그 큰 시스템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먼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양학부에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 전공이지만은 경제학 원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강의 수강한 사람이 있나? 경제학 원론 수강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공계통에 앞으로 창업을 하고 하더라도 경제학은 앞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의 그 이해를 해야 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통 경제학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가르친 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가르쳤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규모에 대한 그 체증,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다 하는 거. 여기 이제 이 그래프가 경제학에서 30년 동안 가르친 이 내용입니다만은 노동력이 투입되면은 일정한 점의 생산성이 더 늘어나다가 일정한 점이 되면은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비에 있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듯이 여러분들에서 점심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뭐 짜장면을 한 그릇을 먹다가 또 2그릇을 먹고 3그릇을 먹으면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듯이 경제학에서는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좋으면은 늘어나다가 일정한 단계에 가면은 체감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20년 전서부터 이제 나온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나온 경제학이 디지털 경제학입니다. 디지털 경제학에서의 기본 원칙은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한. 여기서 이제 이 길더의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의 생산량이 24개월마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통신 기기가 서로 연결되면 될수록 마치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런 것이 이제 무어의 법칙이고 또 이제 길더의 법칙에는 거기에 사용되는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수록 배역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더 늘어난다 하는 같은 것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많이 유행했던 이제 디지털 경제학이다. 디지털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 핵심은 이제 복제가 여러분 컴퓨터상에서 복제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키워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서부터 크립토 경제학에서 지난 10년간 나온 것. 이것이 디지털 경제학에서는 무한 복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중 지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가짜라든가 이와 같은 사기성인 것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컨센서스 룰의 원칙에 또 이제 분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 신뢰의 바탕을 둔 이와 같은 서로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서로 상호간에 무한복제가 돼서 신뢰가 없는데 신뢰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상호간의 신뢰로서 POS 떠오르라든가 POS의 룰에 여러분들 지난번 많이 특강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만 컨센서스 룰로서 POW라든가 POS 그 다음에 분산 네트워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뢰의 바탕을 둔 원본을 유지한다. 복제가 안 되도록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크립토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 철학이다.
첫 번째 전통 경제학에서는 규모에 대한 체감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크립토 경제학에서는 복제가 제한돼서 복제가 가능한 같은 경제학이다 하는 것을 그 기본 철학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제학에서 하면 여러분 경제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행위는 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모든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가서 물건을 하든 사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든 또 뭐 모든 경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모든 다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데 그 가격에는 수요와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지만 수요가 늘으면 가격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든다 하는 것이 고양하는 수요의 법칙이고, 공급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은 그만큼 기업의 이윤이 더 늘어나니까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다 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하나의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 여기서 모든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러나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부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현실 경제학에서는 금융시장 부분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의 버블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으니까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최근에 다시 급등한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것에 원리는 하나의 그 수요 공급의 원리 작동되지 않고 하나의 그 합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는 하나의 그 비합리적인, 하나의 그 투기적인, 여러분들 그 지난 2017년도부터 18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이상 그 많이 올라갔을 때, 그것도 뚝 금년도부터는 이제 많이 하락하다 최근 올라가는 이 같은 형태의 하나의 투기적인 행태가 많이 그 금융시장에선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현실 경제학에서는 대부분에서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이와 같은 부분이 버블이라고 하는 요인, 또한 비합리적인 하나의 투기적인 인간의 욕심에 하나의 그 이윤을 얻기 위한 이와 같은 욕심에 월가의 같은 그 탐욕에 의해 가지고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폐에 대한 먼저 그 개념을 먼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화폐란 무엇이냐? 화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이제 화폐 원시대는 그 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여러분들 없으면 교도소에 가면은 교도소에가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 기능을 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교도소에서 화폐 기능을 하는 거? 담배. 교도소에서는 서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 담배가 유일한 화폐 기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원시 시대에는 또 사냥이라든가 같은 그 가죽이 하나의 또 화폐의 그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와 같은 지폐의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필리핀의 저 인도네시아의 이 남쪽에 가면은 야비라는 그 섬이 있는데, 야비라는 섬에 가면은 인도네시아 한 뭐 100km 이상 되는 섬에 가면은 1910년도에 그 아일랜드 오브 스톤먼이라고, 이 지역에는 금속 물질이 생산되지 않아 가지고 유일하게 그 돌만이 그 화산지대이니까 돌만이 그 생산돼 있다. 이 돌을 가공을 해 가지고 마을에다 이렇게 농사 큰 돌, 작은 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거나 이모가지 물건을 할 때 이 화폐의 교환 수단으로서 이 돌을 사용합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돌 표시를 해놓고 결국은 그것을 갖고 갈지는 못하면 거기 하나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신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이 사람들이 원시인들이 여기다 돌에다 자기 표시를 해놓은 것과 그 기능은 똑같아요. 은행에다 여러분들이 돈을 맡겨놓고 내 돈은 통장에 찾았을 때 은행이라는 것은 기관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기본 기능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에다 내 고기를 팔아나고서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제 물물 교환했을 때 하는 거. 그 마찬가지 이런 곰곰이 한번 그 은행의 기능하고 돌에다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물물 교환하는 거기에는 기본 키워드가 뭐냐? 신뢰라고 하는 서로 신뢰라는 바탕하에서 화폐 물물 교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블록체인의 근본 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화폐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우선 전통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화폐로서 갖기 위한 그 기능은 먼저 첫 번째로 교환의 경우 화폐의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라서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 매매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니트 오브 카운트 어떤 이 가격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가격의 척도를 화폐로서 표시를 하고도 세 번째로서는 하나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가치 저장의 이와 같은 이 기능을 화폐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화폐로서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그 화폐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하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기능에 맞춰서 화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기능을 봤을 때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기능 중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그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 교환의 수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니트 오브 카운트, 가치 척도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은 충분히 수행을 가지고 있는데 스토어 밸류하고 얼라우먼트 페이먼트가 갖고 있는데 유니트 오브 카운트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화폐로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치 저장의 수단의 진화를 된 걸 보면 초창기에 처음에 원시대에 돌이라든가 그다음에 담배라든가 그다음에 이 같은 것이 진화를 해가지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옛날에는 뭐 소금이라든가 같은 것도 하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 은 이와 같은 근본이 제도하에서는 금은이 하나의 그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폐 시대는 화폐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 전자화폐라든가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하나의 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그 기능을 미래의 하나의 대부분 비트코인의 최근의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하는 기대하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같은 형태의 가치 투자로서의 그 기능을 사이버그래픽 이캐시 비트코인의 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의 그 화폐의 지불의 기능으로서 화폐의 지불 기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뭐 은행의 수표라든가 그다음에 처음에 화폐로서 갖고 있다가 이제 은행의 수표라든가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행 카드라든가 여러분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제 체크 카드를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제 핸드폰 안에 같은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나서 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도 하나의 그 화폐로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는 사용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독일에서는 이제 프라이트 머니로서 민간 간에 거래되는 하나의 그 화폐로서 프라이트 머니로서 이제 독일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국가들에서는 이제 지불의 수단으로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어느 정도 거래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ATM기에 에서도 스타트업 기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가까운 일본 지난 3월 달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받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표시를 일본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화폐로서의 어떤 세 가지 기능 이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화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품 화폐와 법정 화폐가 있습니다. 상품 화폐라는 것은
하나의 본질적인 내재적인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화폐를 우리가 상품화폐라 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금 자체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있고, 담배는 담배로서의 어떤 그 상품으로서의 인트리식 밸류, 내재적인 가치가 있는 같은 화폐를 우리가 이 상품화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 하에서 금이 하나의 그 과거의 그 모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그 기초 화폐로서 이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하나의 그 지폐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대부분 금이 하나의 그 기초 하나의 그 단위로서의 그 화폐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1870년대부터 1914년도까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이 금의 값에다 영국의 파운드화를 고정시켜 놓은 같은 그래서 그 파운드의 가치다가 금의 생산량에다가 파운드의 가치를 유지시켜 놓은 금 버니제가 1914년도까지 1970년도부터 1914년도까지 영국의 중심의 파운드를 중심하는 금버니제도가 발생이 됐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경제가 많이 이제 추락하고 대신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1929년도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경기가 많이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파운드화에 대한 그 패권이 달러화로 패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이 가치를 금을 달러와 연결시켰던 이제 달러와의 금본위제도로 됐는데 이것이 이제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1944년도부터 새로 탄생된 것이 이제 미국의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돼서 달러화가 세계의 하나의 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여기에다가 금의 가치를 연결해 놓은 금본위제도고 여기에다 각 국가의 통화, 영국의 이엔화라든가 우리나라의 원화라든가 파운드화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고정 환율 제도가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연결을 시켜놨다가 1971년도에 이제 이 미국이 월남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거 키커런시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많이 찍어내도 그만큼 그 나라의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이 시스템화에서는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을 보유하겠는데 세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의 금의 생산량의 한 70%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도 다른 국가를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월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이제 전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달러가 요즘 지난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나듯이 양적완화듯이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미국의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유럽의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리저브로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으로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대신에 달러 값을 못 믿겠다. 그래서 미국에다 대고 달러를 금 대신 달러로 바꿔달라 해서 요청한 것이 미국의 금태환 요구제인데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 달러가 대신 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닉슨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태환 정지선언을 해가지고 1973년도부터 세계 각 국가들이 매일매일 같이 변화되는 이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의 값에 따라서 하나의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하나의 A1 보유고의 역할로서 아직까지는 금이 중요한 하나의 화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인 어떤 내재적인 가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보증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같은 화폐를 우리가 법정화폐는, 여러분들이 그 주머니에 다 뭐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다면 많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 정부가 이 달러라는 것 같은 것은 이 지폐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그러나 단지 이것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법적으로 보증해주는 그 화폐다. 그래서 이것도 피아트 머니, 여러분들 화폐에서 이제 용어를 했을 때 피아트 법정 화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보증해주는 이 같은 화폐를 우리가 용어에서 경제학 용어에서 피아트 머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화폐하고 이 법정 화폐하고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상품 화폐는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상품 화폐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학에서 뭐 고전학파라든가 한계형학파, 신고전학파에 들어오면서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파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해도, 법정화폐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정부의 그 공신력에 의해서 그 화폐의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화폐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해준다 하는 그 신뢰다. 그래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기능이, 한국은행 총재의 첫 번째 기능이 뭔지 압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면은 해야 될 임무가 뭡니까? 첫 번째. 예? 베네수엘라 같이 이 돈을 막 찍어내가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그 해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기 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그 나라의 법정화폐,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한국은행 총재의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그 페더럴 총재인 파월하고 항상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금리를 낮춰라. 트럼프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경기를 살려가지고 금리를 낮추고 돈을 좀 풀으라고 하는 것이고, 파웰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도 더 중요하지만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목표다.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것이 두 사람의 견해 차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의 총재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뭡니까? 1차 대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려고 하면은 트럭을 지고 가야 되고, 최근에 터키 같은 나라도 인플레이션이 막 되니까 물건을 살려고 하면 한 집짜리를 들어가려면 국민 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됩니까? 최근에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가 다시 또 이 1달러에 대해서 1달러하고 우리나라 1달러하고 1달러에 우리가 교환 환율이 얼마입니까? 현재 1,200원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세계 각 국가들의 그 통화는 다 1단위로 되니까 리노메이션을 좀 하겠다 하고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여러분 언론에서 리노메이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리노메이션 얘기는 이제 화폐 단위를 1,000원에서 1로 다시 줄이는 이것이 리노메이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 여러분들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웬만하면 다 10억 이상 넘어가니까 그거를 또 계산 단위로 하면 나중에 경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화폐 단위가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폐 단위를 줄이자 하는 이제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부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폐의 리노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화폐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인데, 거기에는 화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 화폐하고 그 법정 화폐하고 그 암호화폐하고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상품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상품성이라고 하는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피아트 마니는 법정 화폐라는 건 이제 정부가 보증해주는 하나의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와 같은 암호화폐의 가치는 뭐가 결정해 주냐 하면은 POW라든가 POS 같은 작업 증명을 통한 POS, POW를 통한 신뢰의 증명을 통해서 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그 암호화폐의 그 기본적인 가치를 결정해 주는 그 기본 요인이다. 그래서 달러하고 원화하고 비트코인하고의 그 차이를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주면은 달러라든가 이엔화 같은 하나의 그 법정 화폐, 휘아트 머니이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이고 교환의 수단으로서는 그 물리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상으로서만 그 교환이 가능한 것이고 화폐의 단위는 달러라든가 이엔이고 비트코인은 BTC가 그 기본 단위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그 기관은 달러라든가 이엔이라든가 이와 같은 걸 통제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고 비트코인은 통제하는 기관이 분산 진행에 의해서 중앙화, 탈중앙화에 의해서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달러라 이엔화는 보장이 된 반면에 법적 보장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이중 지불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화폐에 특수 뭐 코팅이라든가 를 통해서 위조를 방지하는 데 비해서 블록체인은 POS나 POW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암호 기술을 통해서 위조를 방지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비트코인이 이와 같이 이제 사토시 나가모토의 그 발행된 때부터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먼저 하나의 그 전자화폐를 사용함에 따라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거래 비용이 우선 많이 단축된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P2P 간에 민간 간에 쉽게 그걸 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그 두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부가 막 돈을 찍어내 가지고 베네수엘라 같이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 국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같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같은 기능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그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아직까지도 사용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어떤 그 지불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법적 지불 기능이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 기능이라든가 교환의 가치 저장 이와 같은 기능을 외부 효과를 충분히 달러 가치만큼 쉽게 외부 효과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아침에 비트코인을 지불을 했는데 400만 원이었는데 오후에 되니까 뭐 45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서로 지불하는 사람과 지불을 받는 사람 간에 서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게 됐다. 같은 그것의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2,100만 개만큼 이제 공급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 디플레이션적인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그 네트워킹의 그 보안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취약하다. 상당히 많이 비트코인에 털리고 여러 가지 해킹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안상 상당히 논란이 많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통 경제학, 주류 경제학 쪽에서는 찬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루그만 노벨 경제학상을 탄 크루그만이라든가 이 같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주류 경제학에서 아직 좀 받아들이지 않냐. 아직
사회적인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안티 소셜 네트워크이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사회적인 어떤 그 해악을 일으키는 거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직까지도 대부분 이 노벨 경제학자들 쿠르만이나 이 사람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고 칼럼에 쓴 것만 가지고 이제 많이 언론에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그 우리나라가 ICO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나? ICO 지난번에 ICO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죠. ICO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금지한 거에 대해서 어느 그 벤처 회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그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ICO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이렇게 쟀는데 그거를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그 헌법재판소의 금융위원회에서 반박 논지로 지난주에 그 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ICO라든가 암호화폐가 이 크루그만의 일 같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그 입장을 들어서 사회적인 악의 존재이고 아직까지는 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이 같은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ICO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의견서를 이제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금지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신라호텔에서 디에코노미에 대해서 그 루빈이라고 이제 루빈도 뉴욕에 그 있는 경제학자인데 아주 이 사람도 비트코인,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부터린하고 이제 둘이 4월 5일 날 그 찬반 논쟁이 그 있었습니다. 토론인데 그날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주장을 간단히 정언한 것인데 루베린이라는 사람도 북한보다 더 심한 중앙 집권적인 어떤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보안성이라든가 변동성이라든가 쉽게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마약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 주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터리는 기존의 금융 거래 시스템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있고 여기서 그 기존 금융 시스템 때문에 2008년도에 그 세계 금융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서 또 확장성이라든가 보안성 같은 문제를 앞으로 지속해서 개발 발전시켜 나오기 때문에 또 보완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화폐의 그 진화되는 화폐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화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환의 수든, 가치 척도, 가치 저장의 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고,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화폐로서 화폐가 발전하게 된 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자연화폐, 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자연화폐가 발전됐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산 기술이라든가 농업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가죽을 가지고 이제 화폐로서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련 기술, 금속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조 시대 뭐 여러 가지 주화다 이와 같은 형태의 주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주조 화폐가 발달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이 가장 통용되는 화폐로서의 금한 지폐가 발전되면서부터 제지 기술이 발전되면서부터 이제 금하고 금의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불안 지폐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IC 카드에 이제 통해서 암호 기술의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전자화폐가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는 신용화폐 카드를 여러 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신용카드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급속하게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또 이 알리페이라는 같은 것이 급속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한 것이 이 신용카드라는 제도가 발달하는 게 바로 인터넷 화폐로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이제 깨구리 전략에 의한 성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블록체인 분산형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화폐 형태로 이제 화폐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진전돼서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상품 화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 비해서 편의성이 없는 반면에 전자화폐라든가 예금화폐는 내재적인 가치는 없지만은 편의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화폐는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편의성이 더 중점을 둔 형태로 화폐가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그 사태인데 2008년도에 그 월가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됐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그 모기지 은행들이 자기의 그 자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몇 배 많은 모기지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선물과 옵션이라고 하는 아주 상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IMF 처음 애완위기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을 했을 때 선물과 옵션이라는 것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는데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레버리지 10%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IMF 애환위기 났을 때 99년도에 내가 우리나라의 금융기에 많이 실직자들을 선물 옵션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 우리나라의 옵션 시장을 개설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투기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옵션 시장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볼륨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투기가 일어나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마진 거래량을 더 많이 늘려가서 이제 옵션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모기지 은행에서 선물 파생 시장이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10배 이상의 모기지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미국의 모기지 은행이 파산을 해가지고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해 된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화폐의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고 이 10배 이상의 돈을 화폐를 찍어내는 것 같은 신용을 모기지를 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 버블이 발생돼 가지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하나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월가의 이와 같은 탐욕적인 금융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발생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위기가 된 같은 사태. 이때 이 금융위기가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2008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래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금융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금융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작년도에 방문했던 곳이 스위스의 주크입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주크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저 뒤쪽에 가면 알프스 전명이 봅니다만은 이 주크시에 지금 인구 3만 밖에 되지 않는 이 도시에
하나의 그 여기 보면은 유럽의 하나의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교통이 많이 유럽의 각국으로 가는 이와 같은 중심지가 있는 축구 도시인데 이 도시를 2003, 4년, 4, 5년서부터 2014년에 그 하나의 그 ICO를 허락을 하면서부터 세계의 하나의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세계적인 하나의 센터 중심지가 된 그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이 지역이 발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 규제 샌드박스,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가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먹고 살 거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자기 수익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기업들이 오면은 세계 각국가들은 ICO를 허용해 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법 적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미치하겠네요. 여기에 대학이 뭐 주크 대학이라든가 중심을 통해서 그다음에 많은 그 실험실, 랩과 같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련된 우리나라 KPMG도 여기에 뭐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변호사 기관, 그 다음에 정부 당국, 금융 당국,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킹, 이 같은 것이 하나의 네트워킹으로 어울려져 가지고 전 세계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어떤 중심지가 됐습니다. 부토린도 여기에 부토린을 처음 2014년도에 이 사람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ICO를 여기서 이제 스위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H닥이라든가 몇 개, 두세 개 기업들이 스위스에 좀 ICO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려고 하면은 현지 고용인을 반드시 한두 명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CO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부를 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스위스와 같은 그 지금 블록체인 특구를 지금 부산의 금융 특구를 지금 지정해서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은 블록체인 특구가 이제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기능을 우리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립토커런시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서의 그 기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컨센서스, 합의에 의한 도출된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법적으로 분산된 법정 화폐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화폐 지폐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그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립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 버추얼 커런시, 그다음에 크립토 커런시 세 용어를 지금 상당히 같이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용어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립할 것은 크립토 커런시라는 것은 분산화된 가상화폐로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되는 이와 같은 인증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한 이와 같은 화폐를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은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된 무슨 화폐를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커런시라는 것은 디지털 화폐 중에서 법정 화폐로 표시되지 않은 마일리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버추얼 커런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크립토 커런시하고 관련된 금융산업의 어떤 그 예부 환경을 보면은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이 있고, 기존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최근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혁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토스라든가 이 같은 기업들은 기존의 금융의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토스와 같은 파괴적인 금융기관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가상화폐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으로 거래소라든가 이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것을 연결해주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통신 판매업만 등록하면 거래소가 등록돼 있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화폐를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인데, 급속히 이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관련되는 암호화폐와 관련되는 그 시장 환경을 보면 전통적인 그 주식시장이 있고,
같은 거래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그 자금 투자들 헤지 펀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소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 거래소를 통해서 최근에 그 전통적인 시장에서 선물과 옵션 시장을 비트코인에 대한 CM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 시장인데, 여기서도 이 ETF라든가 이와 같은 선물 옵션 시장 상품을 앞으로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그 이와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려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되려고 하는 그런 요인 중 하나가 벤처 캐피탈이나 이와 같은 기관, 일본 투자가들이, 헤지 펀드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차 시장이 참여를 하게 됨에 따라서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품으로서 여러 ETF, 블록체인에 관련된 비트코인 ETF 상품도 지금 최근에 많이 개발을 해서 상품에 출시를 하려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장의 환경, 금융시장의 환경에 보면 이제 개인들이 있고, 크립토커런시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펀드, 자산 매니지먼트의 그 펀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헤지 펀드라든가 이와 같은 기관 투자들이, 지금 최근엔 피델리티라든가 이와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기에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같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판매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각 기업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블록체인에 그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갖고 있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커런시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가상화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현금 거래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무현금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하튼 거래 비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구두창 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갈 때 여러 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구두창이 닳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래 비용이 감소된다. 우리 경제학 용어로서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은 대부분 은행에 가지 않고 다 비대면으로 핸드폰 가지고 다 은행 결제하는 여하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하튼 거래 비용, 구두창 비용이 더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중앙화 집권에 대한 디센트럴라이즈된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잠재적인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정책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그 화폐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또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을 때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발권력에 이것을 신용리내지라고 하는데 발권력이 점차로 그 이익이 그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 있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것 같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같은 그 특히 이제 현재 블록체인이 한 2,000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면서도 이게 그 시장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과점적인 일부가 독점을 하고 있는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탈중앙화되면서 일부가 비트코인을 소수가 독점하는 사태가 있지 않냐 이제 많이 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런시로서는 이제 하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디센트럴라이즈한 그 화폐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융 자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민간 부분과 공적인 영역을 살펴보면은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같은 것은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민간적인 영역도 있는 반면에 또한 화폐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다중화폐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민간 부분과 공적 영역을 같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버추얼,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그 법적 정의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품으로 볼 것이냐, 증권으로 볼 것이냐, 화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품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든가 채권과 같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도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재 대부분 투자의 수단으로서 아직까지도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가치 저장으로서 기능은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의 수단으로서는 어느 정도 지금 화폐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내재적인 가치가 없고 어떤 공신력이 피오더블이라든가 피오스와 같이 신뢰의 바탕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신력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가 일반적인 구매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화폐로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볼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법적인 상품으로서 보는 하나의 상품 거래소를 볼 수 있고 여기서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에 화폐로 볼 경우에는 이제 이 화폐의 어떤 법적 지위는 환전 기능을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유가증권으로 볼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 거래소와 같은 제3의 거래소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무형 자산으로도 볼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가 그걸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하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하고의 양립관계가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이제 법정화폐가 모든 실질적인 경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상화폐가 아직까지는 법정화폐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 법정화폐가 통용되고 있다만 아직은 현재 가상화폐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진화를 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또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가상화폐와 법정화폐가 현재는 이제 공존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품이냐 화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과세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를 기준하기 위해서 상품으로 볼 때는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투자재로 볼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법인에 대한 환차익을 인정을 해서 법인세를 대체적으로 부과를 해서 화폐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세를 과세를 하고 있고 일본이라든가 영국은 디지털 화폐로서 인정을 해서 제도권으로 점차 제도권으로 들여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딜레마라고 하면 현재는 사용자가 우선 화폐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우선 많아야 되고 가치 저장의 기능이라든가 지불 수단으로서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가치 척도의 기능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높은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오전에 지불했던 가격이 400만 원인데 오후에 결제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4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중도 차익에 대해서 지불하는 쪽과 수취하는 쪽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화폐 역할을 하기가 곤란하다.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하지만 그러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현재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과 같은 하나의 예술품과 같은 하나의 자산의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폐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남발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 발행권을 민간한테
되돌려준 것이 암호화폐 기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화폐 발행권의 탈중앙화, 개인의 화폐 권한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전통 경제학에서 해결해야 될 그 과제가 한 5-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아트 머니, 법정 화폐가 암호화폐하고 아까 설명한 대로 공존할 수 있느냐. 아까 현재로서는 이제 법정 화폐하고 암호화폐하고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라이즈 시스템,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을 이제 주장하고 나오는데 아직까지 경제학에서는 중앙화된 시스템에 비해서 분산화된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의 가격이 지금 어떠한 요인에서 움직이느냐. 지금 여러 가지 그 팩터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블록체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에 따라서 위안화의 그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많은 투자가들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델리티라는 것 같은 세계 이제 그 자산 투자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앞으로 투자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같은 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뚜렷하게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돼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블록체인 네트워킹의 효과인데 네트워킹의 미래의 가치는 움직이는 기본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제 대부분 블록체인에 관심을 아직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같은 부분에 이제 증명 내지는 그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 하다가 지금 14,000달러 급격히 상승을 했다가 다시 금년 초에 $3,800까지 갔다가 현재는 한 뭐 6,000달러까지 다 상승되는 것 같은 요 시기에 급격히 상승된 요 같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와 같이 급속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급격히 하락하게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자산 가격 이론이라든가 블록체인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론 설명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자산 가격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급격히 상승했다 하락하는 것 같은 것을 지금 많은 세계적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쪽에 많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많이 발표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가 하나의 이제 대체제로서 지금 금이라든가 yen화라든가 같은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 금융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가격의 변동성을 가격이 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서는 이게 price volatility, 가격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의 변동성을 우리가 예측하는 우리가 경제학의 그 모형으로서 이제 시계열 분석으로서 이제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치라고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엥겔이라고 하는 경제학과 시계열 분석을 해서 이제 모형을 제시해서 세계적인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입니다. 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많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우리 서울대학에 있는 교수도 이 가치 모형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 예측 모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그 가치 모형이라고 해서 경제학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기대 학파, Rational Expectation, 합리적 기대 학파의 그 이론을 시계열과 연결을 시켜서 보는 것이
그래서 XIT라는 변수가 M과 SAT라는 경제적인 어떤 그 모든 인포메이션, 가격에, 시계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다 도입을 넣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 이와 같은 모든 경제 예측하는 이와 같은 모든 변수를 다 넣었을 때 미래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 변동성을 예측한 것이 이제 가치 모형이랍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가치 모형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되는 그 같은 요인 중에는 금융과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과 기술 금융 회사들이 이제 금융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크립토커런시의 비즈니스 모형으로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으로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되니까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된 암호화폐 투자가들이 이 비트코인 투자화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주식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식 투자한 사람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해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금융에 관련돼서 30년 동안 그 강의를 저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더 오르리라고 하는 기대 심리, 또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은 나도 손해를 볼 것이다. 지금 fear of missing out. 지금 괜히 나도 여기에 주식에 옆집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많이 이익을 봤다는데, 그럼 이 부안해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주식 가격이 이때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하락하게 되면 이제 공포가 됩니다. 더 떨어지면 손실을 할까지 공포가 발생해서 이때 이제 다 팔고 납니다. 99%는 개인 투자자들의 99%는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팝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투에 사가지고 이 밑에 이게 다니고. 그러니까 거의 개인들은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손실 구조이고, 또 대부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 자금 하는 사람이 가격을 또한 이 선물과 옵션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도입을 해가지고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선물에서 매입을 하고,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선물 매도를 치기 때문에 이 전략을 국제적인 헤지펀드나 거대 자금들은 이거를 활용을 해서 선물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현물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가 현재 국제 금융 시장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국제 금융의 시스템이고, 이것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 금융 시스템을 신뢰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P2P 신뢰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코인 투자 자금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 같은 요인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되고 있는 이 같은 추세로 그래서 이 같은 걸 설명하는 이 같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가격 변동성을 설명하는 모형이 가치 모형이고, 경제학계에서는 이 같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 많이 여기에 이제 미국이고 전 세계 학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이라든가 같은 예측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 가격의 움직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970년대에 골드의 가격이 1970년대에 금의 가격이 변동됐는데, 이때는 어떤 시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1970년대 월남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금태환 정지 선언했을 때거든요. 이때 금의 가격의 변동성하고 현재 2010년도에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 움직임 하고를 서로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은 금과 같이 어떤 가치 디지털 에셋으로서 그 기능은 금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러면 2017년도에 이와 같이 급격히 상승했다, 급격히 하락한 요인을 이제 설명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버블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버블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네덜란드에 가면은 튤립이 이제 그 가장 수출 상품인데 1630년도에 이 튤립의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튤립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937년도에는 튤립의 가격이 거의 초창기에 뭐 그 당시에 집 한 채 이상 가는 가격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 같은. 사람들이 튤립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기대심, 두한내동심, 내가 괜히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옆집 사람이 산다니까. 이 같은 심리에 의해 가지고 튤립의 가격이 급속히 상승했다다가 그러나 사람들이 그럼 튤립을 왜 사지? 왜 집 한 채 가격이 될 만한 튤립의 가격이지? 그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다 하는 수도 버블이 꺼지게 되는 같은 현상이 이제 버블의 이론 가지고 대부분 이제 자산 가격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버블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하나의 그 버블의 이론 가지고 설명을 가격이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것 같은 버블. 또 우리나라 뭐 쉽게 얘기해서 자산으로서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도 하나의 사람들이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한테 버블로서 또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1917년도부터 18년도에 블록체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요인이 하나의 그 버블로서 이렇게 버블의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법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이 법정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 베네수엘라 같이 이들 나라에게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이 나는 것을 믿고서 이 정부가 그 대통령이 돈을 막 찍어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석유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돈이 그 많이 찍어낸 걸 인플레이션이 감당을 하니까 재정 적자가 나니까 또 그것을 보전하게 돈을 막 찍어내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주변 국가로 다 도피하고 있는 나라. 우리 같이 남미국들 같이 법정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를 대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이 대부분 많이 활용되고 하는 나라들이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한 나라, 남미라든가 대부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지금 활용이 대체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직 정부 당국에서 금융 시스템이 아주 잘 체계가 갇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아직 정부에서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폐의 금융의 시스템인데 한 5분간 쉬었다가 다음 계속 할까요? 잠깐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